영상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아이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어. 신이시여 제발 기적을 내려주소서.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서핑을 가르쳐주고 있는 6살 아들의 벨기에인 엄마 샤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전 세계에서 단 100여 명의 아이들만이 앓고 있다는 희귀병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 있는데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된 저는 출산을 하기 전부터 다양한 운동들로 저의 체력을 길러놓았기에 큰 체력적 부담 없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기가 저희 배에서 나오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의 비명 섞인 고함을 들었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의 배에서 나온 아기를 받은 의사분의 급작스러운 고함에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엄청나게 당황하시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 진정하라고만 했었기에 큰일이 아닌 줄로만 알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약 6년의 불행한 시기를 겪은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오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뜻밖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벨기에에서 평범한 가정집의 아이로 태어났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저희 부모님께서는 벨기에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는데, 어째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모님의 사업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점 저희 가족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때 어렸던 저는 만화책 말고는 거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과 함께 얘기하고 노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감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이로 마을에서는 유명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얼굴의 어른들이 부모님의 부탁 때문에 저를 데리러 오셨다면서 집의 문을 열어보라며 문을 두드리더군요.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단조차 없었던 저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두려웠던 생각과 달리 그곳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저의 얼굴을 보고는 예쁘게 생겼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같이 가자면서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제가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점점 축소되는 책방의 사업에 집과 자동차를 파시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셨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자 결국은 불임 증상을 가진 채 10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하던 한 부부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저라는 딸을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부부의 손에 이끌려 생전 처음 보는 집에서 지내게 된 지 1년 2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어린 나이에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버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20대의 나이가 되고 나서 부모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정확하게 알게 된 사실이었기에 심적 고통은 덜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입양했던 불임 부부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의 짐덩이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저에게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금은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몇 년 뒤에 찾아올 것이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던 그 부인 부부분들은 자신들의 피가 섞인 아기가 생기자마자 사실상 저를 방치해버렸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 누구보다 그분들을 믿고 의지했지만 제가 입양되었다는 자식이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진짜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벨기에의 기초학교를 등교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가 질 시간의 오후 시간대였지만 그때 당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가르쳐 주시던 학교 선생님밖에 없었기에 저는 선생님에게 돌아가 제가 가진 가정 환경의 문제점과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죠. 이제 막 9살의 나이였던 저의 고민 상담에 충격을 받으신 한국인 선생님. 지혜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시면서 저에게 잠시 지낼 수 있는 집은 물론
학교에서 맡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주시면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분이셨던 그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자기 아들이 생각난다면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모든 지원과 책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타국에서 온 선생님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지만 그때 저는 한국인 선생님인 지혜 선생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결국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지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왔죠. 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까지 입학할 수 있었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만 자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면서 지난 수년 동안 저와 함께 지내오던 시간에서 자신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며 다시 한국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지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자신도 지금은 과학 선생님이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료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늦게나마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죠. 사실상 저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부모님과 다름없던 지혜 선생님과의 이별이었지만 이제 막 20살의 나이가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감과 자립심에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선생님은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가르쳐 주시며 언제라도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말을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꿈인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낮에는 일을 하며 밤에는 취업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약 10년의 세월을 디자인 건축가로 공부를 해오던 저는 벨기에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건축 대기업에 입사해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저는 꼭 올바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만난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은 더욱더 행복했어요. 지혜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 약 2년의 기간 동안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혜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사람들의 눈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늦은 나이에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으시며 점점 연락의 주기가 길어졌고 결국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는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되어 저의 결혼식에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을 운영하던 남편과의 결혼은 너무나 행복했고 빨리 아기를 가지기를 원했던 저의 의견에도 동의한 남편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결혼하고 약 1개월 뒤 저는 곧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어렸을 때 가정에 대한 행복이 결핍되었던 저는 태어나는 아기에게만큼은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을 전부 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육아에 대한 공부도 하며 하루하루를 기대에 부푼 마음가짐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10개월이 넘는 임신의 기간을 거쳐 저는 어느 날 배에 진통을 느꼈고 곧바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벨기에의 한 산부인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해왔던 저는 자연적인 출산을 하는 것에 아무런 체력적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꼭 아기의 얼굴을 엄마인 제가 제일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죠. 그렇게 산부인과의 간호사분들과 함께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저는 배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출산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의 아기를 받아든 의사분과 간호사분께서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시더군요. 저는 너무나 당황한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며 혹시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졌지만 이내 모든 상황이 괜찮다는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분 말씀을 듣고는 잠깐 안도의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깊은 잠에서 눈을 떴을 때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이 저의 병실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더군요. 잠에서 깨어난 저를 본 남편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땀까지 흘리며 망설였지만 그때 저는 출산으로 인해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분의 요청으로 다시 깨어난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벨기에의 의사분께서는 저와 남편의 아이가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의 아기들에게서만 발생한다는 안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안구증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그 사진에는 안구의 형성 자체가 되지 않은 저와 남편의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한 아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이미 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들었던 것인지 옆에서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아이가 빛에 대한 감각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안구의 형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한 각막 이식이나 안구의 문제가 아닌 두개골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이 무너져 내릴 만큼 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막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해주리라 마음먹은 저였지만 안구 자체가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나의 아이가 맞을까라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들면서 저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마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무려 1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의사분들께서는 눈이 없는 저희 아이에 대해 다양한 검사는 물론 다른 나라의 의사들까지 불러 수술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기는 했지만 자신들도 전혀 처음 보는 희귀병의 증상 중 하나라며 그저 저희 아이를 무언가 자신들의 논문 대상처럼 여기는 태도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만 했었던 담당 의사분께서는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논문에 쓰일 저희 아이의 사진을 찍어도 되냐는 헛소리까지 하게 되면서 저를 너무나 화나게 만들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만 보내던 저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그리고 눈이 없는 저의 아이와 함께 병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병원에 계속 있겠다고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은 분명했고 또 아이도 눈이 없는 것일 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선택이었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이 눈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벨기에의 모든 병원들의 문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조금 더 아들의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는 문의와 함께 자신의 논문에 사용해도 되겠냐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벨기에라는 나라 자체에 점점 지쳐가던 중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벨기에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점점 성장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전혀 앞을 보지 못해서 언어를 배우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자꾸만 아무것도 없는 눈 부위에 손전등을 가져다 대면서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고통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그저 눈이 없는 아들의 인생에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거의 체념하다시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한 통 오더군요. 놀랍게도 그 메일은 약 15년 전 부모도 없던 어려운 상황에 저를 도와주셨던 한국인 선생님 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지혜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안경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느라 늦은 나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면서 저보고 잘 지내고 있냐는 단순 안부 형식의 메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안경점을 한다는 선생님의 메일을 본 순간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사진을 보내고 저의 어려운 상황과 아들이 눈이 없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의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 지혜 선생님에게 어려움을 털어놓던 저였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저는 또 똑같이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저의 어려운 상황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에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메일을 보내면서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메일의 답변을 받은 지혜 선생님께서는 뜬금없이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회의로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서 몇 가지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장 컴퓨터를 준비해서 지혜 선생님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선생님께서는 처음 보는 한 중년의 남성과 저의 아들 사진 그리고 화상 카메라 속의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군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었던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지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이 서울에서 유명한 안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남편과 같이 저희 아들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약 1시간이 넘는 병원 진료 과정과 다름없는 상담. 시간을 거친 지혜 선생님께서는 빨리 자신의 안경점으로 와줄 수 있는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지혜 선생님과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는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없던 안구를 직접 만들어내지는 못해도 앞이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저보고 당장 한국으로 오라는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벨기에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 아들의 희귀병이기에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마음보다는 어차피 가봐야 고치지도 못할 것인데라는 좋지 못한 생각이 앞서더군요.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눈치채셨는지 지혜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안경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고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 바뀌지 않겠냐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제가 한국에 오길 원하시더군요. 그 뒤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눈 저는 약 2주일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벨기에에서 많은 시간을 날린 터라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었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아들이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지혜 선생님의 안경점에 들어간 저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한 걸음에 뛰어오시는 지혜 선생님과 뜨거운 포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지혜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도 안경점에 오셨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니 다 함께 자신의 병원에 가자며 우리 가족을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하셨죠. 일주일에 걸친 수많은 검사가 이어졌고 저는 마침내 한국의 안과 수술 기술로 아들의 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찬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는 다행스럽게도 가려져 있던 피부 안쪽에 시신경이 아주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는 있다는 말과 함께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어 시력이 보일 수 있는 인공각막 렌즈를 부착한다면 당장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금 더 운이 좋다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늦게나마 안구가 생성될 수도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 곧바로 인공각막 부착 시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저와 남편은 동의했고 약 3일 뒤 아들은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죠. 수술이 끝났을 때에는 다소 이상한 모습이지만 양쪽 눈에 뾰족한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희 얼굴을 보자 정말 무엇을 보기라도 한 듯 제 얼굴을 만지면서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이상한 렌즈가 부착된 소년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행복에 겨운 천사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혜 선생님은 물론 수술을 집도해주신 한국인 남편분께서도 일단은 지금의 시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 수술이기에 겉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수 있으나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몇십 년 동안의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피부를 넓히고 치료를 받아간다면 아주 조금씩 안구가 생성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알 수 없는 수십 년의 세월에 가까운 선생님의 맹목적인 도움과 그 한국인 남편분의 배려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아들은 보호 안경을 낀 채로 렌즈를 보호하기는 했지만 앞이 보이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수술을 받고 약 1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아들은 무언가 보이는 듯한 행동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고 눈이 보이는 덕분에 언어도 조금씩 빨리 배워나가고 있죠. 지금 당장 눈이 보인다는 아들의 상황에 감사하고 있기에 앞으로 안구가 생성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가족과 아들 그리고 남편은 그저 현재 상황에 감사하며 또 한국의 의료기술과 지혜 선생님에게도 갚을 수 없는 감사함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유럽인과의 국제 결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유럽에서도 한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지금의 모습, 그리고 오래전 한국인과 결혼한 프랑스인 가족들의 편견이 서서히 없어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직접 목격한 한국의 대단한 모습들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 제시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으로 시집 가버린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지금에서야 모든 가족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20년 전쯤 저희 집은 한때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생활까지 마치고 그곳에서 직장을 얻고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랑드 이모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모의 폭탄 선언에 모든 가족들이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난리가 났고 반대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참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우선 2000년대 초반인 당시에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국제 결혼은 상대적으로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적은 편이었고, 특히 프랑스처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용납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부분의 프랑스 어른들은 한국의 문화나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 또한 프랑스와는 매우 다를 것을 이유로 가족이 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요인도 컸습니다. 당시 이모가 결혼했던 2004년은 아시아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였지만 여전히 많은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의 경제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 남자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당연히 결혼 후 경제적인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걱정은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누구 한 명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적이 없었고 프랑스 내에서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살아온 전통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다소 설득력 없는 주장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모두들 하나같이 걱정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볼까 말까 했는데 한국은 그보다 더 먼 곳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만날 수 있는 횟수가 더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 후 한국에 가게 된다면 가족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 또한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모는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결혼식도 올린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봤던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 이런 혼인 케이스가 얼마나 흔하지 않았는지 한국의 한 언론사라며 인터뷰도 하러 왔다고 했을 만큼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끝까지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었다며 괜히 영국으로 보냈다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느니 요즘 젊은 세대가 보는 세상이 옛날 같지 않다더니 하시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기도 하셨어요.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오던 다른 친척들은 이쯤 되면 나랑드의 축복을 기원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로 일하러 올 만큼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의 시선에서 볼 때에도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랑드 이모는 영국에서 살아본 경험과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프랑스는 사람들의 급여가 높지만 그만큼 물가가 비싸서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이나 개수는 웬만한 경제 수준에 오른 나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는 예시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자국 프랑스에서 소비를 하면 급여는 높고 물가는 싼 경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더 많은 재화를 취득할 수 있으니 프랑스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주거 생활은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며 외려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에서 일하며 그 프랑스인들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자국 내에서 생활하면 결국에 저축하는 돈은 프랑스인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로 일하러 온 프랑스인들을 깔보고 무시하지만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프랑스로 통근하는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내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지만 반대로 프랑스인들은 그만큼의 여유는 또 없는 것을 보면 나랑드 이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나라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근로 후 한국에서 재화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무섭고 당시 한국은 반도체 산업 등 상당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나라라며 한국에 산다고 해서 가난하다거나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게다가 나랑드 이모와 한국인 이모부는 영국에서 직장을 얻었고 한국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파견 근로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영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라서 프랑스인들이 오히려 프랑스인들보다 더 여유롭듯이 이모의 한국 생활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이 프랑스보다 경제력이 많이 부족한 것과 비교해서 한국의 인프라는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빨리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생활 편리시설에 있어서는 한국만한 곳이 없다며 늘 한국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는 했죠. 당연히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수많은 가족들 및 친척들은 그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았어요. 이모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가본 적은 있지만 다들 하루나 이틀만 체류하다가 프랑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을 제대로 볼 기회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이모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 뒤부터 친척들 한두 명씩 한국에 다녀오고는 했고 그때마다 이모는 한국을 잘 소개시켜 주었고 한국 생활의 편리함 및 한국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그 뒤로는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특히 한국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이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한국에 다녀오고 난 뒤로는 그다지 불평하지 않으시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죠. 파리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 만큼 도시 규모가 압도적으로 더 큰 한국은 생활 편리, 시설 및 모든 인프라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생활 편리성만큼은 프랑스보다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모가 살고 있는 당시 아파트에도 작게나마 지하주차장도 있고 아파트 주변으로 각종 마트 및 병원이 들어와 있는 큰 상가도 있었고 게다가 길거리는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에 많은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제 부모님과 저는 한국에 가볼 수 없었는데요. 이모를 보러 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비행기표를 구매해야 하고 그리고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다음에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보자라고 아쉬운 마음을 미뤄왔을 뿐 실제 한국에 가보는 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종종 이모가 프랑스로 이모부와 함께 오시고는 했으니까 이모를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는 했으니 반드시 한국으로 우리가 가야만 한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 취직을 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도 한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모와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이지만 막상 이모가 살고 계신 한국에는 못 가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 집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더 나은 다른 친척들은 이모가 계신 한국에 여러 번 다녀왔을 만큼 다들 어느새부터 한국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다들 한국을 경계하고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다들 한국은 좋은 나라이고 그런 괜찮은 곳에 나랑드 이모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처음 한국인 사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것을 굉장히 미안해 하셨던 말을 각각 두 분 다 유언으로 남기시기도 하실 만큼 이제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고 모두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모가 한국으로 시집간 지 20년 만에 저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보고 싶었지만 관광지에서 카페 영업을 하고 계신 부모님은 이모가 결혼했을 때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랑드 이모도 종종 프랑스로 올 때마다 한국에 와보라며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는 하셨는데 드디어 한국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모가 한국에 살고 계시다는 것 말고도 한국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와는 별개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 연령을 걸쳐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참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부지런하게 한국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한국에서 무엇을 관광하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체험할지도 정하고 나면 정말 한국은 할 게 많고 신기한 나라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처음 이모가 20년 전에 봤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길에서 국어를 하는 후진국이나 프랑스의 어느 도시처럼 수준 낮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전조사 또한 마친 뒤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것은 활기찬 에너지와 복잡한 분위기였습니다. 공항의 북적거림 속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는 한국이 정말로 세계의 중심지 중 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분위기는 새로운 곳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마저 없어지게 만드는 기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지식은 단순히 이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면 속으로 보던 모습, 인터넷으로 찾아본 기사들밖에 없었지만 이제 직접 목격하게 되는 한국의 모습은 얼마나 새롭게 다가올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모는 공항 출구에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이모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먼 나라 한국이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한국이었지만 이렇게 이모가 한국의 공항으로 배웅 나와준 것만으로도 이곳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 타국에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도중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프랑스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게 치솟은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길에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에 놀라는 것은 당연했죠. 이모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기 한국은 매일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가끔은 따라잡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국은 역동적인 곳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친척들이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모두 편견이었고 실제 가본 한국은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죠. 그렇게 이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 무렵이었습니다. 이모가 살고 있다는 아파트는 파리 시내의 고층 건물들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웅장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파트의 높은 층에 위치한 이모네 집에서 바라본 한국의 일몰은 정말로 끝내줬습니다. 서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의 방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이모였지만 제가 볼 때는 집 안에 편하게 앉아서 높은 곳에서 창밖을 내려보는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냐 싶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으며 포근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낯선 환경에 새로운 분위기를 가진 한국식 집이었지만 첫날부터 편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한강공원입니다. 그곳에서 그늘막 텐트를 쳐놓고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꽤나 많은 호수들이 있지만 이렇게 넓고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과 같은 강은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엄청나게 복잡하고 높은 건축물 사이 한강을 기점으로 이렇게 녹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뉴욕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빽빽한 고층 빌딩 사이 이런 녹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절대로 후진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녹지공원보다는 당연히 이 땅에 공장을 하나라도 더 세워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서울은 도심 속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서울 사람들은 여유를 즐기기 위해 한강으로 몰려왔다는 점이죠. 게다가 오직 자연 경관밖에 없는 프랑스의 녹지들과 다른 게 있다면 군데군데 편의점이 있어서 그곳에서 원하는 음식을 구매할 수도 있었고 마실 것도 실컷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공원에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 편의점 라면은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운동을 하며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한식당은 저에게 너무나 큰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한국 음식은 유럽의 음식들과는 너무나 달랐고 프랑스에서도 한식을 종종 먹어보고는 했지만 한국에서 먹는 진짜 음식과는 맛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음식만의 매력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을 휘어잡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이렇게 맛있는 한식이 다른 나라의 한국 음식점에 가게 되면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들과 다른 나라 땅에서 나오는 식재료들의 맛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에서 먹은 진짜 한식은 제가 프랑스에서 먹어보고는 했던 한식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주변 수도권까지 합치면 프랑스 인구보다 2배가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한국에는 공연에 특화된 거리, 음식에 특화된 거리, 다양한 도심 속 하천 등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낼 수 있는 수많은 놀거리, 볼거리가 많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은 확실히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즐기면 즐길수록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을 그동안 우리 식구만 못 와봤고 게다가 이번에는 저 혼자만 한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부모님과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의 좋은 곳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지만 핸드폰 속 화면에는 한국의 풍경이 제대로 담기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더 좋았던 한국 그리고 이전에 느꼈던 모든 고정관념과 예상을 넘어서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하면서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오겠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가족이었지만 이렇게 뒤늦게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도 다음에는 저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국을 찾아오는 날까지 큰 여운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계 역사 공부 좀 해봤는데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고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건 지금처럼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알겠어? 백인 여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비아냥거리며 한국을 조롱합니다. 듣고 있던 여학생은 화가 났지만 분을 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 사는 세브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곳에서 높은 연봉을 받아가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했을 당시 대부분의 친구와 지인들은 한심하게 저를 쳐다본 시선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같은 동아리에 있던 디코라는 일본에 아주 미쳐 있었던 아이라 일본과 한국 역사를 비교하며 일본어를 전공하는 자신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저를 비참할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는 디코라의 일본어는 무용지물이 되어 입도 뻥끗할 일이 없는 반면 저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어 강좌 개설과 희소성 있는 한국어 강사로 부르는 게 몸값이 되어 저보다 잘 살았던 디코라에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한국의 도움으로 지금은 정말이지 개과천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국민들은 가난한 산악지역에 몰려 살면서 정부와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인프라 발달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각 마을마다 자그마한 보건소 건물이 존재하지만 시설이 너무 낙후된 데다가 실제 의사는 상주에 있지도 않고 의약품도 없을 정도로 의료 실태는 열악합니다. 도시의 의사들이 월급이 7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은 시골 근무를 회피하고 도시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고 원체 가난한 나라다 보니 의사가 되더라도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백성을 위하여 의료 봉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참 의사는 거의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통적인 마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산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부유층은 유대인 계통의 백인들로 대부분 부유층이고 도심 지역에 있습니다. 디코라는 여기 부유층에 속해 있었고 저는 혼혈족으로 도심 외곽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서민층이었습니다. 소위 귀족 계급은 하급 백성이 교육을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육 수준은 낮아도 너무 낮고 문맹률도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킨다기보다 노동력으로 보기 일쑤이죠. 저도 서민층이기는 했지만 문명에 깨어있는 부모님 덕분에 농사일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수도로 나가서 서비스 업종에 일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입점해 있는 미국 대기업인 월마트에서 물류 분야의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몇 없는 대학에 저를 입학시키셨고 그곳에서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디코라는 이미 상속을 받을 것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으며 외모도 백인의 모습이 강하다 보니 쉽게 말 걸기도 어렵고 그녀가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아도 반항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없었습니다. 디코라와 그녀의 부모님들은 세계 강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몇 개국의 유학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미 청소년 시절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영어가 완벽한 디코라는 제3 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백인 부모님들은 일본이 미국보다 우월했고 잠시 주춤거리긴 하지만 동아시아의 핵심이 될 것이고 중국이 아무리 인구수로 밀고 나간다고 해도 기술력과 선진문화의식을 따라잡으려면 한참이 걸린다며 일본 우월주의에 푹 빠져 계셨고 디코라 역시 그걸 신념으로 삼고 있었죠.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한국어과는 그 당시 인기가 보통 정도였어요. 인문대학이자 외국어학부는 포르투갈어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남미 지역에서 먹고 살기 좋은 곳인 브라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것은 그 당시 대학이라도 붙어야 한다는 심정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한 한국어를 선택했었고 그리고 과에서 1등을 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전폭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포르투갈어를 선택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대학교 졸업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후 가난한 이 나라를 떠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고요. 디코라는 대학에서 일본어 공부는 물론 별도 가정교사를 통해 세계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일본의 역사를 공부한 후 한국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 비아냥을 계속했어요. 한국어를 성공적으로 공부해서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을 떠나려는 포부를 가진 저에게 디코라의 한국 비아냥은 저를 의기소침하게 했습니다. 디코라는 저보고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어 전공도 이상한 걸 선택했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이 더 많겠다며 놀려댔습니다. 디코라가 이렇게 놀린 데에는 부자들이 들어오는 학교에 제가 몇 없는 서민층의 자녀라는 점과 디코라가 백인의 외양을 가졌음에도 이스라엘 현지인 모습을 하고 있는 제가 미모로는 더 뛰어나다 보니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디코라가 흠모하고 있는 남학생 도미닉은 우리 학교 최고 인기남인데 디코라처럼 유대인 혈족인데다 이스라엘에서 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체의 차기 CEO가 될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미닉의 부모님은 디코라와 달리 일본보다 한국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시면서 도미닉에게 한국어를 전공할 것을 권했고 도미닉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과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저로서는 도미닉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고 집에서 별도로 가정학습을 계속 받으며 견문을 넓혀가는 도미닉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친 듯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고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를 도미닉은 대단하다며 항상 저를 이기고 싶다며 웃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고 도서관에서 제가 앉는 자리 대각선에 앉아 제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도미닉도 함께 공부하는 날도 많았어요. 분명 우리 사이에는 연인의 기류가 전혀 없었음에도 같은 전공이라는 것 그리고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마주보며 공부한다는 사실이 디코라에겐 제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닉이 앞에 있을 땐 한국어 전공 욕은 차마 못하고 저의 신분과 허름한 옷차림을 흉받고 도미닉이 없을 땐 제 전공까지 욕을 한 거죠. 그녀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사실 그런 곳에 힘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 내내 공부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저도 어서 돕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졸업반 무렵쯤 이스라엘에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심상치 않게 불고 있던 거였죠. 사실 그전부터 이스라엘에는 한국의 제조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한류가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제조업은 의료산업 위주인데 현재 의료업체 대부분은 한국인이 소유 중입니다. 한국 섬유기업의 투자 규모가 거의 조 단위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이스라엘의 땅을 1만 평 사서 대규모 공장을 차렸고 많은 한국 섬유 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여로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한국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어서 2014년에는 한인 밀집 지역 도로를 서울로로 이름을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가난한 이스라엘이 직면한 재정 부족, 치안 불안, 농촌 지역 개발 등을 해결하는 데 관여를 하면서 한류의 기류가 거세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유통업을 하시는 도미닉의 부모님은 한국 기업의 이런 면모를 보고 일본보다 한국이 이스라엘과 더 유익한 관계가 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하셔서 도미닉을 한국어 전공으로 밀어붙이진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류 바람은 제대로 훈풍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포함한 이스라엘 국립대학교에서는 현지인들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심지어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토끼와 거북이뿐 아니라 의좋은 형제, 해님 달님 이야기는 물론 심지어 단군 신화까지 수록될 정도였어요. 한국의 기원인 단군 신화를 이스라엘의 국정교과서에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 자체를 선망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 타이밍에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도 공부한 억세게. 운이 좋은 우리 한국어 전공 학생들은 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공식, 비공식 업무 지원부터 이스라엘 정부가 준비하는 각종 사업에 통역가로 초빙되어 졸업 전부터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정부 지원으로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1년 동안 한국의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에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 저와 도미닉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서민층으로 살던 제가 한국 유학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부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비 지원이라 참가자 발표 날 전까지 심장이 떨려 며칠째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대중교통도 먹을 것도 식당도 옷도 사람들도 뭔가 항상 많았습니다. 서민층 공교육을 무시하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한국은 초등 6년과 중학 3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놓아서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높은 수준의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급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집에 한 끼 식사도 허덕거리는 이스라엘의 서민층과 질 좋고 평등한 교육과 식사를 제공받는 한국의 서민층은 비교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자가용도 많지만 대중교통이 얼마나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서울의 모든 곳은 안 가면 안같이 못 가는 곳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녔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아이패드가 기본으로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는 이스라엘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에서는 인터넷을 예약해서 써야 할 정도였지만 한국은 대학뿐 아니라 버스에서도 식당에서도 모두 인터넷이 되다 보니 카페 공부족도 있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한국은 치안의 대국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스라엘은 범죄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애초에 빈부격차가 심각한 데다 총기로 무장한 각종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 등이 길거리를 활보하는지라 치안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뒷골목 상점들은 철장으로 된 문에 작은 구멍만 내놓고 장사를 해야 했고 해마다 실종된 어린이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길거리에는 총으로 무장한 경비들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일 정도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낀 것도 공항 치안인데 이스라엘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항에 택시조차도 못 믿고 버스는 더더욱 타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경찰이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에는 도난이나 범죄로부터 정말 안전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을 보는 사람들은 노트북과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고도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가 하면
지하철 선반대에 놓은 물건은 내 것이 아니면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본 무인 매장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매장입니다. 주인이 있어도 주인을 위협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이스라엘은 대로에 있는 상점조차 쇠창살을 설치할 정도인데 이스라엘이었다면 무인 매장은 반나절도 안 되어 다 털렸을 겁니다. 한국은 어린이 실종 신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지문 등록도 다 되어 있는 데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자 동선을 빨리 찾아낼 수 있어 웬만한 범죄는 신속하게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뛰어난 한국의 경찰력이 치안이 취약한 이스라엘에 선물을 해준 것이 있잖아요. 240만 달러를 투입해서 경찰 직무교육센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거기엔 과학수사실험실과 가상범죄 현장 실습실이 있어서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치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에서 교육센터를 설치해준 이후 이스라엘 현지 과학수사요원은 지문 채취, 사진 및 영상, 증거, 화재 현장 수사, DNA 증거 수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이 교육하러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골목을 순찰하거나 주요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리고 대다수 경찰관이 고졸 이하 학력을 가져 검찰의 업신여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 경찰이 그들의 능력을 끌어올려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 범죄 예방과 대응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율이 25%나 낮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정도예요. K-팝도 좋고 K-푸드도 좋지만 저는 한류 중에 가장 으뜸은 한류 치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국한 저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실제 한국 유학 생활까지 하고 왔다 보니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취업 제안은 물론 유명 어학원의 동업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를 업신 여겼던 디코라는 일본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공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미닉과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모교에 가서 한국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디코라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보았습니다. 디코라는 오랜만에 본 저에게 뜬금없이 일본말로 한참 뭐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아나타와 칸코쿠노, 롯데와 아르도니, 이타쿠토하루 하면서요.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더군요. 그 와중에 얼핏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롯데월드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롯데월드를 가보기는 했냐는 뜻으로 물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디코라에게 롯데와르도가 아니고 롯데월드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죠. 그러고는 하필이면 받침 발음도 안 되는 일본어를 공부해서 영어 발음도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며 난생 처음 다야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의 공격에 당황한 디코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어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휴대폰 자판을 쓰기도 불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발음 종류도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본인들조차 수시로 여러 단어들이 헷갈린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왕 말한 김에 맥도날드도 마쿠도나르도라고 발음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디코라를 또 놀렸는데요. 디코라는 발끈하며 한국인이 너무 멍청해서 쉬운 문자를 사용하는 거고 일본인들은 항상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언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이 세상의 문자를 3종류나 사용하는 언어가 대체 어디 있나요? 일본인도 모국어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어 전공이라 그런 게 아니고 한글은 세상의 거의 모든 발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데 가타카나는 간단한 단어조차 구분을 못하니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나요? 단순히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외국인들이 한글을 쉽게 배우면서 찬양하는 동영상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아참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제2외국어인 영어 수업 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고 이스라엘 공항에 한국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 공부한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투자, 이민이 가능한지 알아봐 줄 수 있냐는 등 하나같이 한국에 관한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다양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어를 선택했다가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디코라에 비해 비록 서민층이었지만 상승 기류인 한국을 잡은 저는 우리의 삶만 보면 인생 역전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